그럼 교수님 그냥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사도 됩니까?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2024년에도 삼성전자가 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지금 5개를 조금 찝어봐 주세요 하면 저도 작년 12월에 ETF로 사놨습니다. 대장주들을 담아놓은 18만 원이 8천 원 되는 그럼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방사 주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래 가지고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교수님을 더 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 틀리는 것 같은데요.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하는 머니올라 2024년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주식에 입문 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올해는 조금 주식이랑 멀어져 봐야지. 너무 거기에 오래 신경을 쓰셨던 분들은 교수님 이 주식에 대한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해야 필수다. 네.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는 노후 대비 충분히 준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금리가 한때 5%까지였지만 지금 3% 후반으로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 3년, 5년 지나면은 다시 1%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뭐로 돈을 벌어야 되냐. 금융으로 돈을 벌 수가밖에 없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주가가 다른 자산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보다도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요. 76% 정도가 부동산이고요. 금융자산은 한 17% 정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40%고 금융자산이 60%나 됩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특히 주가가 더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평균 집값보다도 주가가 더 올랐고요. 장기라는 게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5년 볼 수가 있고요. 5년요? 10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반 사람들의 믿음이랑은 상당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만 보시니까 그러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일봉 보지 말고 저는 월봉도 잘 안 보고 연봉을 보거든요. 연봉을 보면 연간 저점, 고점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거는 연봉이 계속 고점,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냥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사도 됩니까?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58,000원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79,000원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전자 갈 때는 그냥 많이 10만전자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는 주식 팔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지 저는 10만 원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요. 그럼 지금부터도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천천히 모아가는 건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계획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2월에 4월 올해 그 다음에 9월, 10월 사이에 그때 제가 코스피가 조정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거의 20%니까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렵에 삼성전자를 조금 사는데 그때 좀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추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그렇습니다. 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조금 사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사놓으셔야지 발을 물에 담그고 있어야지 좀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사놓아야지 그 종목을 계속 볼 수가 있고. 정찰병을 보내놓으라. 정찰병을 좀 보내놔야 됩니다. 봄과 가을은 어느 쪽이 더 골이 깊을 걸로 예상이 되는지. 저는 10월이 올해 중 가장 좀 어려운 달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0월이 제일 어렵다. 아까 올해 코스피가 변동 범위가 상한선은 2,800이고 하한선은 2,450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10월 무렵이 2,500 이하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쭤봤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게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는 좀 멀리 내다보고 여의도로 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한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령별로 한번 수익률을 분석해 봤거든요. 물론 제가 분석한 기간입니다만은 20, 30대 수익률이 제가 분석한 기간에 제일 낮았었어요. 그래서 왜 낮은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선 20, 30대가 모아놓은 돈이 크지 않으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용을 쓰더라고요. 신용이라는 게 증권회사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장기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집 사면은 돈을 장기로 빌려주는데 주식 사면 장기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사가지고 그 종목이 맞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는 좀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젊은 분께서 저한테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눠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냥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꾸셔가지고 나눠 담으셔야 됩니다.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꿔라. 네, 조금 멀리 내다보고요. 최소한 5개 이상 종목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5개요? 네. 그럼 교수님께 지금 5개를 업종으로라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예,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다. 예, 일부 종목 담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에서 한 종목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아마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예, 저는 그냥 은행예금 드시려면은 차라리 그 금융주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낫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주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 시세 차익은 누릴 수는 없는데 배당 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네. 네. 사실 배당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요? 예, 우리 미국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예, 미국 기업들 보면 어떤 때는 배당 성향이 50%, 기업 순이익 중에서 50%를 배당을 주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20% 이하였다가 최근에는 30%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도 서서히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 투자, 금융주는 특히 싸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 ETF 같은 투자도 그러면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네, 별로 가격 변동이 그렇죠.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통신주 같은 게 배당이 높죠. 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통신주 같은 데는 별로 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는 그래도 주식 투자 일부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통신주 같은 거, 예를 들어 2021년에, 2022년에는 주가가 좀 하락 국면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 투자 일부 하시려면은 통신주, KT 같은 거 사셔가지고 배당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주식들입니다.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나도 그 상승 흐름을 최대한 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려면 그럴 때는 배당주 비중을 늘려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2022년에는 삼성전자는 적게 가지고 계시고 KT를 많이 가지고 계십시오. 근데 2023년 작년에 주가가 오른다고 봤기 때문에 KT 가감히 줄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2024년에는요? 2024년에도 삼성전자가 KT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어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투자 철학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은행예금 한 10% 정도, 채권 20, 30%, 그 다음에 그런 대체 투자라고 그러죠. 그거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주식을 항상 50%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기준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요. 아까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평균 수출에서 코스피가 한 10% 이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요.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통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소위 이제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는데 이거 계량 경제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것 가지고 추세를 구해가지고요. 뭐라고요? 추세보다가 HP 필터라고 그러죠. HP 호드릭 필터요? 프레스코트 필터. 네, HP 필터. 이게 중기 추세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추세에서 10% 이상, 뭐 5%, 10% 이상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밑으로 또 5%, 10% 밑으로 가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50% 하는데 거기서 늘렸다, 줄였다 그 두 가지 기준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그 기준이 없으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높을 때 주식을 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불안해가지고 주가가 낮아졌는데도 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요.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 기준을 기준에 가지고. 따라가지고 주식 비중 늘리고 줄이시고 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금융 투자 서적도 거의 20권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거시경제 관련된 책인데요. 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개인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대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거시경제 흐름 뭐 이런 관련 책은 공저까지 포함해가지고 21권. 21권, 와. 네, 21권 냈습니다만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 돼서 뭐 읽기 어렵다, 통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한번 네. 이해 한번 시켜드려 볼까. 그러면서 최근 올수록 조금 쉽게 좀 기초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쉬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 정석인 거예요. 책인데요. 네. 옛날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 정석은 아닌데 출판사에서 그 정석이라고 붙여놔가지고 저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 경제 정석 읽고 그 다음에는 한두 권 정도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한국은행가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고요. 네. 그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지표. 네.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예. 그리고요. 예. 새해니까 뭔가 이제 또 책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는 책들이 여러 권 나오죠. 예, 특히 최근에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는 저는 그레암 앨리슨의 애정된 전쟁. 네.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그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 쓴 그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저도 두 권씩 정독을 했습니다만 참 미중 패권 전쟁, 특히 그 우발적 충돌이라는 건 경제적 측면에서 정말 잘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책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네. 예, 그런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주식시장 하면서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3.7%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실질은 한 2% 정도 나오는데 실질 GDP는. 예, 그러면 코스피는 매년 한 5% 정도밖에 상승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많이 좀 낮추셔야 돼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네. 돈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죠.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을 거고 당연히 2차 전지 관심이 많지 않을 수 없잖아요. 2024년에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목별로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올해도 2차 전지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전기차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다가 이게 가격도 비싸고 충전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라는 거죠. 중국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30% 넘어섰습니다만 세계 평균 한 10% 이제 넘었거든요. 계속 성장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는 예, 저는 삼성과 바이오로직스를 20-30만 원 할 때부터 저희 학생들한테 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사라고 간 이유는 세계 유명한 CEO들 재직 기간, 재계일치 같은 훌륭한 CEO들 많죠.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재직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은 뭘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삼성전자 가지고는 그렇게 이미 어렵다. 컸으니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바이오일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자 날 때였었고요. 예, 그 다음에 회계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였죠.
저희 학생들한테 저기 용돈 생기면 한 주라도 사봐라. 근데 그게 한때 100만 원 넘었죠. 100만 원 넘었다가 그렇죠. 7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로봇, AI 이런 것도 성장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랫동안 쉬었었어요. 한번 상승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바이오 관련주 말씀드렸더라도 일부 종목을 잘못 사시면요. 예, 제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이 18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8천 원이거든요. 저는 바이오주는 조금 안정적인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중심으로. 아니면 ETF. 바이오 예, ETF요. 예, 저도 작년 12월에 바이오 ETF. 네. ETF로 사놨습니다. 대장주들을 담아놓은 그런 ETF를 예,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일부 종목 많이 오른 적보다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18만 원이 8천 원 되는. 그럼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ESG와 함께 사실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도 추세라고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그런 것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추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그의 추세라는 거는 제가 포항, 울산에 있는 공장 같은 데 방문해 보면요. 사람들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 로봇이 일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모든 일을 거의 AI가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쪽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저도 로봇 관련 주식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역시. 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네. 곡물 문제. 네. 그래서 좀 곡물 ETF, 아까 대체 자산에 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곡물 ETF. 가지고 계세요? 3대 곡물 ETF.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곡물 ETF까지도 가지고 계신다. 너무 교수님을 자꾸 이렇게 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틀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수님. 방산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산은 우리가 사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산 주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다. 예, 그거는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방산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제일 빨리빨리 생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는 주춤할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자동차가 그동안 잘 팔렸어요. 예, 자동차 수출 비중이 장기 평균이 한 8% 되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니까 자동차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재고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체감적으로 저희 학교에 한 영업하시는 분이 매주 저희 제 방에다도 각 차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대기 기간이 얼마다 이런 거를 매주 보고 넣어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차 한 대 주문 받아줘 살려면 특히 전기차 같은 거는 1년 이상 기다렸어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하이브리드만 조금 1개월, 2개월, 길게는 6개월 기다리고요. 나머지는 거의 즉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동차가 좀 덜 팔리고 있구나, 재고가 좀 쌓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교수님을 더 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때 들어가려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현금이 어떻게 만들어놔야 되죠? 은행 예금 일단은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것도 비중 조절할 수가 있죠. IRP 이런 거를 네. 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2024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화두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리질리언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께서 당부해 주신다면요.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에일리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야기한 건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무역으로보다 금융으로 해서 돈이 더 많이 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융 공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66세가 됐습니다만
저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워렌 버핏 그분이 재산이 꾸준히 늘어났지만은 65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작년부터 저도 돈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식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동학기미운동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참여했는데, 그래서 제 친구 아들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친구가 보내가지고 애들이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대부분 이야기 보면은 재무제표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기본 알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다시 온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은 앞서는데 노력은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같이 좀 부자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요새 자랑합니다. 이 넥타이예요. 저 제가 아까 21번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 군데다 기부하는데요. 이 넥타이가 그냥 4,200만 원짜리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다가 책 인쇄 받아가지고 그 돈 기부했더니 저희 총장이 기념식 하나 해주면서 이 넥타이 선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인쇄가 수천만 원요? 스케일. 그건 여러 군데다가 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그 넥타이를 메고 나와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융공부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를 늘려가지고 같이 나눠 쓰자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소득 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올라 많이 보시고.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을 시작으로 진짜 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또 좋은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서 함께 부자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